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2일 화요일 오늘 코스피가 외국인의 1조 원 넘는 매수세에 힘입어 1.9% 급등 마감했습니다. 3,994.93으로 4,000선에 바짝 다가섰네요. 코스닥 지수 외국인이 주로 반도체, IT 대형주 사들였고요. 연말 배당 시즌 기대감에 금융주도 강세 보였습니다. 연일 강세 흐름 보였던 코스닥 지수는요. 오늘 0.65% 강보합 마감하면서 928 기록했습니다. 정책 기대감과 함께 제약바이오주가 특히 강세를 좀 보였네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요. 1원 50전 내린 1,468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7도입니다. 점점 날이 이제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 내일은 영하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항상 따뜻하게 지내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자전거 탄 풍경에 그렇게 너를 사랑해 띄워드렸습니다. 염장환님께서 선곡 좋네요. 마음이 포근해지는 선곡. 그렇죠? 저도 노래 되게 좋은데 이렇게 느꼈는데 같은 마음이었네요. 김민주님 종치면 책상 앞으로. 맞아요. 우리 띵동댕동 이거 들으면 묘하게 끌려요. 네, 그래서 마치 딱 얌전히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연실님께서는 내일 서울 영하 8도라고 하던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는 추워도 주가는 뜨거웠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점점 올겨울은 조금 그렇게 생각보다 안 춥네 싶었는데 이제 점점 영하의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로 채워집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인기 없는 나라, 아프면 산 넘고 물 건너 대도시 병원으로 몰려가는 나라 어딜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의료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있는 대형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런 병원은 중국 전체 의료기관의 10%에 불과하죠. 반대로 3만 개가 넘는 읍면 단위의 의료기관에는 의대 학위도 없는 의사가 절반 이상입니다. 대학을 안 나온 의사라니? 이들은 60, 70년대 문화 대혁명 시절 마오쩌둥이 농촌 의료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정도의 교육만 받고 기초진료나 예방접종을 맡겼던 데서 출발한 향촌 의사들입니다. 그러니 대도시 병원은 늘 10,000원이고 의사들은 보수도 적은데 과로가 일상입니다. 여기에 고령화는 빨라지니 지금의 시스템으론 감당이 어렵죠. 그런데 중국이 요즘 이 복잡한 문제를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 AI와 기술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이후 원격 진료 챗봇 앱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요. 전자상거래 기업 JD.com이 만든 JD헬스, 최근 알리바바 계열의 AQ 앱까지 하나둘 등장하더니 이제는 약도 배송해주고요. 진료는 마치 쇼핑처럼 의사 평점과 리뷰를 보고 선택한다고 하네요. 지난 11월에는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의 동네 의료기관에 AI 진단과 치료 도구를 전면 보급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기초진료기관마다 모든 의료 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 AI 하나씩은 갖춘다는 게 목표인데요. 의사를 더 양성하는 대신 AI를 통해 신속하고 값싸게 의료 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AI의 오진 우려, 개인정보 유출 위험, 병원마다 제각각인 환자 데이터로 인한 또 다른 진료 양극화가 있죠. 여기에 정작 원격 의료를 사용하는 사람은 원래도 의료 접근이 좋은 젊은 도시 거주자라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기술 채택 속도일 겁니다.
현금 다음 QR코드 결제로 직행했던 것처럼 고령화 시대 전 세계의 골칫거리인 국가보건 시스템을 중국이 AI로 점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기자님, 네. 지난주에 결석하셨죠? 네, 결석을 했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결석하셨다고 하던데. 네, 저 또 출산을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나건웅 기자님이 출산하신 거는 아니고. 저도 함께 하는 거죠. 네. 우리 심지어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고맙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요, 장해. 네. 애독자입니다. 갑자기 네, 졸지에. 애독자예요. 네. 건강하게 예쁘게 자라길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 주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국내 자영업 시장에서 카페와 함께 양대축을 이루는 업종이죠. 바로 편의점 업계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요새 편의점 시장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간에는 편의점이 쭉쭉 늘어나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2024년에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으로 연간 기준 편의점 수가 감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역시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이제는 편의점 확장 경쟁 시대가 끝이 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본사 차원에서 희망퇴직까지 2년 연속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황이랑 고물가가 겹치면서 이제 업계 전반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는데요. 그런데 또 모든 브랜드가 똑같이 어려운 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네. 빅2라고 불리는 CU와 GS25는 또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재편되고 있는 편의점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좀 전반적으로 함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편의점 하면 사실은 일본이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또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네네네. 따지면 한국이 거의 뭐 2배 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진짜 많아요. 네, 근데 요즘 뭐 제가 사는 동네도 그렇고 걷다 보면 문 닫은 편의점들이 이렇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진짜로 점포 수가 많이 줄었어요? 네, 통계가 지금 체감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데요. 그 산업통상자원부 산자부 자료를 보면요, 2024년에 아까 말씀드렸듯 처음으로 연간 기준 점포 수가 감소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 감소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1월에는 48,700개 정도였는데요. 9월에는 47,900개, 그러니까 700개 넘게 감소를 했고요. 올해 들어서 특히 4월, 5월 두 달 동안 300곳이 넘게 편의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4만 몇 개 중에서 300곳 사라진 거, 뭐 700개 사라진 걸로 뭐 대수냐 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끊임없이 늘어만 왔었거든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이고요. 이게 순감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편의점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폐업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폐업 수는 지금 수치에 드러나는 것보다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포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과포화입니다. 이제 요새 편의점을 블러드 오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레드 오션을 넘어서서 이제 피가 튀는 경쟁 시대다. 너무 포화됐다는 평가가 사실 포화 평가는 10년 전, 5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네. 전 국민 모두가 체감하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점포 수가 너무 빠르게 늘었고 뭐 어디든 가면 뭐 두세 개씩 다 있잖아요. 맞아요. 편의점. 네, 그리고 첫 번째가 그 과포화였고요. 두 번째는 비용 구조 악화입니다. 요새 뭐 인건비, 물류비, 임차료 모두 다 올랐잖아요. 근데 편의점 특성상 매출이 그다지 크지 않고 상방이 한정적이죠. 여기에 이제 원가율도 높고요. 근데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면 점주가 이제 버틸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은 점포부터 폐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또 크리티컬하긴 한데요. 그 편의점을 운영하는 본사의 영업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세븐일레븐, 이마트 24처럼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브랜드는 공격적으로 출점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편의점이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 산업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편의점 점포 수가 일정 규모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이제 물류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수익성이 함께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지금 구조조정의 핵심 배경입니다. 뭐 말씀하신 편의점들 중에서 뭐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상황이 특히 안 좋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다들 아시겠지만 그 4개가 있는데요. 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사 이렇게 네 개가 있고 이렇게 순위대로인데 일단 올해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그 이마트 2사랑 세븐일레븐 두 회사 모두 후퇴 구간이 뚜렷합니다. 먼저 이마트 24부터 살펴보면요. 손익 분기점이라고 불리던 6,000개 선이 최근 붕괴가 됐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에 이마트 2사 점포수가 5,747개로 집계가 됐는데요. 올해 3분기에만 386개 가 추가 폐점됐고요. 2023년 6월과 비교하면요. 그때는 한 6,600개가 넘었었거든요. 2년 만에 1,000개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엄청난 감소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익분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6,000개인데요. 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라고 했잖아요. 물류 효율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 한 6,000개는 돼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마트 2사 내부에서도 6,000개를 손익분기점으로 정해놨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처음으로 연간 흑자 전환을 했을 때도 네. 우리가 6,000개를 넘어서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야.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점포수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도 악화되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줄었고 영업 손실은 78억 원으로 9분기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9분기 연속. 네. 근데 세븐일레븐 상황도 이마트 2사보다는 낫지만 좀 여기도 안 좋습니다. 그 점포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사실 미니스톱을 인수하면서 점포수가 확 늘어났었다가 지금은 그런 인수 효과가 사라지면서 외형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기준 영업 손실이 16억, 올해 누적 적자만 442억 원이고요. 매출은 그래도 조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희망퇴직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세븐일레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을 보면은 점포가 줄고 물류가 무너지고 물류가 무너지면 또 출점도 못하고 출점을 못하면 브랜드 경쟁력이 약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마트 2사와 세븐일레븐 두 회사에 모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 기자님이 그 편의점은 규모의 경제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손익분기점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점포수를 조금 늘려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이제 자가당착에 빠진 게 그 두 회사 모두 더 이상 공격적인 출점을 유지할 수 없는 체력 고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앞서 말한 적자 상태입니다. 아까 둘 다 이제 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점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게 점주만 창업 비용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사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신규 출점할 때 본사에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이런 점포수 비율이 크고요. 네. 재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편의점이 보통 5년에 한 번씩 재계약 기간이 돌아오거든요. 근데 보통은 매출이 높은 우량점이 재계약 매물로 나오면 모든 브랜드가 다 달라붙습니다. 이게 경쟁 입찰이 벌어져요. 우리가 매출이 좀 좋은데 간판을 바꿀 때가 됐네. CU로 바꿔볼까? 세븐일레븐으로 바꿔볼까? 그러면은 이제 본사 직원들이 와서 베팅을 합니다. 현금성 지원을 앞세워서 저희 그 간판으로 바꿔주시면요 오픈 비용 다시 지원해드리고요. 뭐 총이익 비율, 그러니까 그 물건을 팔았을 때 그 점주분이 가져가는 부담 그 비율도 늘려드리고 막 이렇게 막 쟁탈전이 벌어져요. 상황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점주는 사실 이 5년에 한 번씩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견적을 받아보고 제일 이득이 되는 그 브랜드를 고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븐과 이마트 24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실탄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내걸 수 있는 조건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량점 재계약에서 CU와 GS25한테 계속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 경제 자체는 이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포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사 모두가 점포수는 줄이되 매출을 늘려야 되는 이런 과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비효율 점포는 구조조정을 하되 우량점에서 매출을 늘려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둘 다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또 아까 뭐 CU랑 GS25는 상황이 좀 괜찮다고 분위기가 괜찮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내수부진 불황 이거는 환경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둘은 또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러게요. 이게 분명 그 두 회사 CU와 GS25는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면요. GS25 매출은 전년 대비 6% 늘었고 영업이익은 851억 원을 기록하면서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CU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6% 넘게 올랐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수 부진 이런 거는 모두가 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CU와 GS25도 모두 올해 매출 정체기에 접어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이 개선된 이유는 역시나 이제
킹생 회복 소비 쿠폰 효과가 킹생 있었다. 회복. 네. 그래서 여기 효과를 이제 마트에서는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편의점에서 쓰다 보니까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지금 고금리 고물가 구간에서는 점포당 매출 그 하방 압력이 세게 오는데요. 이게 규모가 작은 브랜드부터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이사가 먼저 타격을 좀 받은 모습이고요. CU와 GS25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막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는 부진하고 어디는 그래도 개선되고 그러니까 편의점 세계에도 양극화가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오히려 세븐일레븐이랑 이마트 이사의 위기가 CU와 GS25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U와 GS25는 점포수 경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점포수가 많은 사람이 뭐 1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등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점포수를 늘릴 여력이 충분했지만 신규 출점을 못했던 게 자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네, 이게 편의점이 출점거리 제한이라는 제도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편의점 4사가 자율 규약을 맺어가지고요. 같은 브랜드는 250m 내에 신규 출점 못한다. 타 브랜드는 100m 내에 신규 출점 못한다. 이런 자율 규약을 했었는데 네. 지금 세븐과 이마트 이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업 점포 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CU와 GS25 상황에서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렸었는데 폐업이 생기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 거리 제한을 피해서 낼 수 있는 룸이 생긴 거죠. 그리고 예전에 편의점이 있었던 거는 사실상 검증된 입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요새 전략을 쓰냐면은 그 폐점한 편의점이랑 그 옆에 붙어 있는 점포를 합쳐가지고 대형 편의점을 내는 이런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네. 그 대형화를 하면 객단가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초에 그 편의점을 대하는 모기업의 관심 정도도 약간 다릅니다. 이게 세븐일레븐은 롯데 계열사고요. 네. 그 이마트 이사는 신세계그룹 이마트 계열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두 모기업은 2, 3년 동안 핵심 사업이 편의점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돈을 이쪽에 편의점에 못 내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프로모션이나 뭐 PB 상품 개발이나 신규 점포 베팅에 본사 차원 자원을 투입하기 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근데 CU는 BGF 리테일이 본사인데 편의점 매출이 99%거든요. 네. 편의점이 당연히 주 사업이고 GS25 본사 GS 리테일 역시 편의점의 핵심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본사 차원으로 빠방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3, 4위 브랜드 점주가 1, 2위로 자꾸만 옮기는 이런 갈아타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점포당 매출이 CU GS25가 3, 4위 브랜드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하위 브랜드에서는 점주를 보호해야 된다. 우리 이거 막자. 이런 양상이고요. 그 CU와 GS25에서는 좀 빼오자. 우량 좀 빼오자. 스카우트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점주 이동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최형숙님도 편의점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옆으로 타 편의점 오픈하는 바람에 늘 불안하기는 해요라고 그죠. 말씀 주셨네요. 네네. 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2026년이 와요. 국내 편의점 업계 내년에는 어떻게 구도 갈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일단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단 업계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뭐 소비자는 잘 모르겠지만 업계 1위가 가려질 수 있다 내년에는 이런 게 가장 큰 업계 관심사입니다. 그동안은 그 편의점 1위, 편의점 2위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네. 보통 뭐 빅2, 양강, 투톱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업계에서 순위를 따지는 기준이 좀 여러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통 점포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매출이 될 수도 있고요.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요. CU가 점포 수랑 영업이익 면에서는 그동안 1위였습니다. 근데 매출은 GS25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사에 뭐 편의점 1위가 뭐 CU입니다. GS25입니다 하면은 진짜 바로 항영. 전화 오겠네. 즉시 전화가 옵니다. 실수했다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점포 수로만 따지면 CU가 한 18,000개가 좀 넘어서 GS25와 350개 정도 차이입니다. 이거 차이는 네. 1년 내에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포 수는 내년에도 CU가 1등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죠. CU가 매출을 GS25랑 좀 차이를 좁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3분기를 보면은 GS25 아까 영업이익이 17% 늘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내년 초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과연 CU가 편의점 1등에 완전한 1등, 자타공인 1등으로 등극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은 업계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븐일레븐하고 이마트 24는 내년에도 계속 구조조정 될 것 같으세요? 네, 이것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저와 이제 업계 관계자들 생각으로는 구조조정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두 회사 모두 공식적으로 확장 전략을 멈췄다. 우리는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한 상태고요. 지금은 비효율 점포 정리랑 상품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수를 늘리는 대신에 어쨌든 반등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세븐일레븐이 최근 새로 채택한 전략이 뉴 웨이브라는 전략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패션, 뷰티, 완구 이런 걸 원래 편의점에서 잘 안 팔았던 그러게 그런 편의점에서 화장품 팔고 네네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뉴웨이브 점포를 해가지고 객단가를 높이겠다. 실제로 명동점이 뉴웨이브 리뉴얼 후에 일부 품목 매출이 30배 증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네. 식으로 좀 방향을 짰고요. 이마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좀 회비 가맹 모델도 좀 바꿨어요. 월 회비식의 정액제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점주 본사가 이익을 비율로 나누는 정률제로 전환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PB 상품 강화도 나서고 있는데요. 그 모든 PB를 옐로우라는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상품력,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의 점주 수익성을 높여서 브랜드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본사 수익 구조, 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익 구조도 정상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꾀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내년 편의점 트렌드가 다 나왔네요. 대형화, 맞아요. 그다음에 다양한 구색 갖춘 거, 화장품, 맞습니다. 의류 판매, 네네. PB 상품 이런 거 내년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또 업계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상윤님께서 66년 만에 처음으로 운동하려고 헬스클럽 가서 3개월 끊고 왔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그런 처음이라는 그 설레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은 뭐 금방 갑니다. 뭐 일주일에 딱 몇 번 간다 이렇게 정하셔서 처음에 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이렇게 옆에서 하는 것도 좀 따라해보고 달리기만 열심히 잘 하고 와도 네 이득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출석만 해도 이득입니다. 헬스클럽은. 네, 화이팅입니다. 7320님, 소장님, 글쎄 동네에 계란빵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따끈하고 고소하고 달달한 계란빵이랑 우유 먹으면서 들으니까 세상 좋아요. 와, 이 시간쯤이면 사실 조금 출출해요. 그래서 달달한 것도 좀 땡기고 뭔가 좀 입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그런 시간인데 계란빵에 우유에 어방목까지 완벽한 조합이네요. 최진숙님은 부산에서 보내주셨는데 따뜻한 부산도 추워지고 있대요. 그렇군요. 이제 점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쭉 내려갔네요. 추위가.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이 사람이 국내 최다승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2025 잉크레디웨어 레전드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김수장 9단을 불계승으로 잡고 통산 1969승을 달성했는데요. 이로써 스승 조훈현 9단이 보유했던 종전 최다승 기록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퀴즈입니다. 1986년 입단 이후 40년간 꾸준히 활약하며 돌부처라는 별명으로 또 스승과의 사제 대결을 모티브로 한 영화 승부로도 잘 알려진 한국 바둑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국내 최다승을 기록한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이세돌, 2번 조치훈, 3번 이창호.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몇 년 전 뉴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1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일 한국경제 기사고요. 제목은 유니클로 국내 매출 1조 돌파, 패션 업계 충격입니다. 오늘은 패션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일본 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한국 매출이 연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니클로 한국법인의 지난 회계연도 매출은 1년 전보다 24.7% 늘어나 1조 1,1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패션 시장에서 연매출 1조 원을 넘은 브랜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다 유니클로는 한국 진출 10년 만에 이런 성과를 달성해 업계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불황의 여파로 대부분의 패션 업체는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토종 캐주얼 1위 브랜드인 빈폴이나 아웃도어 1위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등도 연 매출이 5천억에서 7천억 원대에 정체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옷값에 거품이 낄 수밖에 없는 백화점과 대리점 중심의 판매에 안주하던 국내 업체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의류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해외 SPA로 인해 바뀌면서 국내 업체들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스파 브랜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10년 전에 제가 이런 건 잘 모르니까 10년 전에 패션 업계에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게 어떤 의미길래 이렇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뭐 어떤 업종이든 간에 매출 1조 원 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패션 브랜드에는 더더욱 넘사벽 같은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브랜드 매출이 1년에 한 1,000억 원이나 2,000억 원만 넘어도 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인데요. 유니클로가 한국에 진출한 게 올해로 딱 20년이 됐습니다. 롯데쇼핑이 일본의 패스트 리테일링과 합작 법인을 만들어서 2005년에 1호점을 열었는데요.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방 중소도시로도 진출을 빠르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연매출이 1조 원을 넘는 패션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건 회사 안에 브랜드를 많게는 몇십 개씩 거느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유니클로는 단일 브랜드로 10년 만에 이렇게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지금은 뭐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국내에서 그러면은 연매출 1조 원 넘는 브랜드는 뭐가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요. 유니클로와 나이키, 노스페이스, 뉴발란스까지입니다. 근데 전부 해외 브랜드인데요. 그러네요. 이 본사에서 직진출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또 국내 기업이 판권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태어난 브랜드는 아직 1조 클럽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근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왜 노제팬 운동 해가지고 그때 매출 아주 급감했던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등에서 잠깐 밀려났던 시기도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 매출이 반토막이 났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일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된 게 계기였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매장 많이 폐점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잦아들고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오프라인 소비 심리도 회복되면서 2022년에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작년에는 1조 원대에 재진입하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철수했던 핵심 상권의 대형 매장도 다시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스파 SPA 브랜드를 이제 패스트 패션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팔고 안 좋게는 빠르게 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그 일본 유니클로가 국내에 진출한 시기를 보면 그때 다양한 패션 그 패스트 패션 브랜드가 등장을 해가지고 경쟁도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뭐 스페인에 자라 들어왔죠. 뭐 스웨덴에 H&M 들어왔죠.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브랜드들이 전부 백화점 의류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았고 기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해 갔습니다. 자, 유니클로는 좀 디자인이 단순한 편이죠. 유행을 타지 않는 것들이 많은 대신에 소재나 기능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썼고 자라나 H&M은 유럽 태생이라 그런지 좀 화려합니다. 좀 최신 트렌드를 더 많이 반영하는 이런 스타일을 내세웠는데 뭐 SPA가 유행하면서 집객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쇼핑몰이 새로 들어서면 가장 좋은 자리를 이 SPA들이 꿰차게 됩니다. 또 백화점들도 수수료를 10%대로 파격적으로 내려주기까지 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국내 브랜드에는 한 30% 정도 안팎되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역차별 얘기도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백화점에서 밀려나는 국내 브랜드들 좀 많았죠. 네, 이 SPA 열풍 초기에 국내 디자이너들이 조금 오판한 게 있는데요. 타깃 고객층이 우리랑은 다르다고 좀 안이하게 봤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패션 시장에서 여성복과 남성복, 캐주얼 이렇게 3대 상품군의 비중이 60%를 차지를 하는데 모두 해외 브랜드 공세에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기존에 영업하던 토종 브랜드들은 손님도 줄고 또 백화점에서 매장 위치도 구석으로 빠지거나 퇴출당하거나 이런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는데
대기업 계열 브랜드는 그나마 버티기라도 하지만 네. 한 연매출이 1,000억 원대 정도 되는 중견기업들이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SPA가 다양하게 등장한 이후에는 코트나 가방처럼 좀 외부에 드러나는 거는 좋은 거, 비싼 거 사서 이렇게 힘을 주고 안에 입는 셔츠나 바지 같은 기본 아이템은 무난한 걸로 싸게 사는 이런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많죠. 예, 당시에 부상했던 가치 소비 트렌드와도 잘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SPA라는 게 옷 디자인부터 뭐 생산, 제조, 유통, 판매 이거를 다 한 기업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이 없다 보니까 가격도 좀 싸고, 그다음에 뭐 속도 같은 것도 남들은 뭐 한 반년 걸릴 거 여기는 빠르게 디자인하고 빠르게 생산하면서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시장 변화에도 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안 그래도 뭐 옷값에 대한 거품이 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SPA가 많이 등장을 하니까 소비자들은 또 선택지가 넓어지고. 네, 물론 뭐 예전에도 저렴한 옷 찾는다면 뭐 동대문 가실 수도 있고 네. 뭐 시장에서 보세 옷 사실 수도 있고 있었지만 뭐 그래도 브랜드 옷을 내가 좀 입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확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비싼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불신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의류 시장의 구조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백화점이나 대리점 같은 1차 유통 시장에서 정가로 팔리는 제품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네. 정가에 안 팔린 나머지 제품은 아울렛, 홈쇼핑 이렇게 2차 유통 시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할인이 됩니다. 이 할인율도 계속 세지죠. 30%, 50%, 80% 이렇게 나가는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제때 제값에 팔리는 옷이 많지가 않으니까 재고 부담이 생기고 이거를 또 비용에 포함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백화점에서 아울렛까지 2, 3년 동안 재고를 한참 끌고 가면서 할인에 또 할인을 하는 이런 방식이 좀 만연했는데 네. 소비자들의 신뢰를 좀 많이 깎아먹은 면이 있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울렛 같은 데나 점점 진짜 많이 할인 행사하는데 보면 아니 이 가격에도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원래 얼마였다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거 지금도 비슷하지 않아요? 옷값이 여전히 비싸죠. 그렇죠. 사실 이 SPA가 우리 패션 시장에 매기 효과를 불러온 면이 있었습니다만 국내 패션 회사들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아직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이 아예 정가를 비싸게 책정을 해놓고 할인을 많이 해줘서 착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를 뭐 일명 업택 관행이라고 하는데 어머님들 입으시는 브랜드에서도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근데 좀 이럴 경우에는 자극적인 할인율을 내세워야만 옷이 더 팔리는 이런 세일에 덫에 빠지기 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토종 SPA 브랜드 줄줄이 내놓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랜드에서 스파오, 또 제일모직에서 에이세컨즈, 신성통장에서 탑10 같은 것들이 토종 대항마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저렴한 가격 말고도 한국인 체형에 맞춘 핏과 디자인 이거를 무기로 내세웠는데요. 외형면에서 유니클로를 제압한 곳은 아직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에이세컨즈는 연매출이 현재 3천억 원 선, 스파오는 6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고 탑10은 작년에 9,700억 원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형 매장에 집착하지 않고 작은 매장도 최대한 많이 내는 쪽으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매출 면에서는 유니클로에 가장 근접해 있기는 합니다. 우리 토종 브랜드가 한국인 체형에 맞춘 걸 무기로 내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유니클로에서는 저는 라지가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 토종 브랜드 가면 스몰이 맞아요. 그 유니클로가 좀 작아요. 제가 입어도 작아요. 네. 그냥 불쾌해. 좀 낮춰주지. 네, 전략을 좀 잘못 쓴 것 같네요. 네, 어쨌든 토종 SPA 중에서 외형을 좀 크게 키운 곳도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곳도 좀 있어 보이네요. 원인이 뭐예요? 네, 일단 SPA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사업이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매장에서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또 국내에서 옷을 다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관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자금력만 된다고 다가 아닌 게 이 에이세컨즈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삼성에서 운영하는 건데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네. 이게 사람의 감성과 연관되는 산업이라는 속성도 있고 특히 잘 팔릴 만한 옷을 예측해서 단기간에 팔아치우는 이런 정밀 타격 역량까지 갖춰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10년 전에 유니클로는 판매율이 90%
80%에 달할 때 국내 브랜드들은 70%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는데요. 패션 사업에서는 재고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나 가격만 조정하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뭐 자라나 유니클로, 뭐 H&M처럼 오히려 우리도 좀 해외로 진출을 하는 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 국내 브랜드들은 좀 해외 진출에는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본토에서 자리를 탄탄하게 못 잡은 상황이라 내수에 집중하는 것도 있었고, 자라나 H&M은 북미와 유럽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를 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K컬처 인기가 높아지고 패션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도전하는 사례도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에이세컨즈가 7월에 필리핀에 해외 1호점을 냈고 동남아 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무신사에서도 자체 SPA 브랜드를 만들어서 연매출을 3천억 원 정도로 키운 상황인데 네. 국내 매장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중국 매장 1호점 오픈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사실은 K뷰티가 한 10몇 년 동안 해외 화장품 시장에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동안에도 K패션은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실패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는데 네. 좀 이쪽에서 성공 사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요새 SPA 트렌드를 보면 가격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브랜드력이나 기획력 또 다른 업체와의 콜라보 같은 것들이 중요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게요.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니클로가 유니클로 만드는 회사가 패스트 리테일링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굉장히 큰 기업의 중에 핵심 브랜드 중 하나잖아요. 일본 여행 가면 많이 보이는 그 GU도 이 회사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대표하는 상장사 중에 하나기도 해요. 시총 6위 정도 되죠? 네, 유니클로는 1984년에 히로시마의 작은 옷가게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장기 불황을 타고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해외 매출이 본토 매출을 앞지른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한 사례이기도 해서 우리나라 패션 산업에서는 일종의 워너비 모델처럼 꼽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경영 실적이 5년 연속 신기록을 쓰면서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매출이 3조 4천억엔, 우리 돈으로 32조 원을 했고 네. 영업이익은 5,500억엔, 5조 원을 넘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년 전보다 10% 안팎 늘었고요. 이런 호실적에 힘입어서 주가가 두 달 동안 2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도 SPA 브랜드가 되게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패스트 리테일링이 프랑스 캐링그룹의 매출을 사상 처음으로 역전했다는 점도 좀 눈길을 끄는데요. 캐링이라고 하면 구찌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또 보테가 베네타나 생로랑 등등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럭셔리 기업들이 최대 시장인 중국의 소비 심리가 나빠지고 글로벌 차원의 소비 위축 때문에 많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럭셔리 그룹인 LVMH도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매출이 1년 전보다 4% 줄면서 사정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이렇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이 지휘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교체하는 사례 굉장히 많고요. 좀 쇄신 작업에 나서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뭐 자라나 H&M 매출이 유니클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글로벌 매출로 따지면은 사실 유니클로보다 훨씬 더 큰 회사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 자라를 운영하는 회사가 스페인의 인디텍스인데요. 1년 네. 매출이 60조 원이나 되고요. 아. H&M을 운영하는 스웨덴의 헤네스 앤 모리츠는 34조 원대입니다. 유니클로가 뒤에서 맹추격을 하는 구도입니다. 다만 자라와 H&M은 한국에서는 초창기만큼의 기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이 연매출이 한 3천억 원 정도에서 정체가 돼 있습니다. 한국인 체형에 안 맞는다는 게 가장 지적을 좀 많이 받는 것 약간 같고요. 묘한 디자인들도 많아요. 그렇죠. 내가 소화하기에 좀 애매해. 난해해. 그렇죠. 근데 또 가격이 너무 싼 것도 아니라서 네. 저가라고 또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이런 의견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의견도 있고 뭐 사람들마다 이제 평가는 다르겠지만 그런 의견도 있다. 기존의 SPA 브랜드보다 더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또 이제 이거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중국 패션의 공세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실 이 중국에서 다 SPA 브랜드 옷들 만들어주던 곳들인데 이제 중국의 온라인 패션 플랫폼 쉬인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죠. 네, 이 쉬인은 그냥 패스트 패션이 아니라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국판 유니클로라고도 부르는데 가격은 훨씬 싸죠. 이 소셜 미디어의 트렌드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중국 광저우 쪽에 의류 공장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재빠르게 생산을 해서 며칠 안에 신상품을 출시하는 이런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 스커트, $9 청바지 이런 제품으로 미국과 유럽의 10대들을 사로잡았는데 이 앱으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전 세계에 이제 8억 건 넘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졌고 150여 국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년에는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요. 지난달에 그 외신 뉴스 보니까 프랑스에서 네. 그 세계 첫 오프라인 매장, 쉬인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그때 기사 사진 보면 오픈런 하려고 줄 선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반대 집회, 여기 오지 말라고. 네. 그런 이렇게 동시에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쉬인이 파리 중심가의 베아슈베라는 백화점에 세계 처음으로 상설 매장을 열었습니다. 상당한 입점료를 지불했다고 하고 또 파리의 갤러리 라파에트 같은 이런 대표적인 유통업체에도 추가 입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가끔 오프라인의 팝업 스토어를 여는 정도였는데 중국산은 싸구려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는 승부수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말씀대로 소비자들이 한 150m 넘게 줄을 서서 오픈런 벌이기도 했고요. 네. 또 반대쪽에서는 이건 프랑스 패션에 대한 모욕이다라면서 입점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패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러니까. 보니. 네. 이게 한국에도 쉬인이 진출을 했어요. 작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앱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10월을 기준으로 282만 명에 달하면서 옥션을 제치고 국내 종합 쇼핑몰 8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이 온라인 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신사나 에이블리, 지그재그 같은 이런 젊은 층 대상의 플랫폼 기업에도 적지 않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패션뿐만 아니라 뷰티나 잡화, 주방, 전자기기처럼 다양한 상품을 팔고 있어서 갈수록 종합몰 쪽과도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알리 이용자가 한 달에 900만 명, 테무가 800만 명을 넘기도 했고 중국 커머스 기업들의 공세가 좀 계속되는 이런 상황 또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유니클로를 시작으로 해서 패스트 패션 이야기 쭉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플레이오프 승리로 통산 1969승을 달성하며 스승 조훈현 구단의 국내 최다승 기록을 넘어선 주인공, 돌부처라는 별명과 영화 승부의 실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바둑 기사는 누군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이창호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이창호 구단 때문에 바둑을 배워서 꾸준히 치매 예방하고 계시다는 0881님, 그리고 가끔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랑 바둑을 놓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라고 보내주신 우리 효손 오성민님, 그리고 어릴 때 저 똑똑해지라고 부모님께서 바둑학원 보내셨는데 다 큰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큰 효과는 없었나 봐요 라고 보내주신 0128님. 아니에요,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져서 퀴즈 맞추셨잖아요. 그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어혜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올게요. 저는 고맙습니다.